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새 PF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뭐 뉴스에서도 사실 PF 브릿지론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이 매일 터져나오고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둔촌주공같이 정말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도 돈을 차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네. 앞으로 재건축이나 네. 혹은 재개발 단지의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할 수 있는 최악의 투자가 재건축하고 재개발이죠. 아, 정말요? 그럼요. 제가 올해 3월 달에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막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된 기사도 엄청 많고, 그렇죠. 다들 막 어디 단지를 사야 되나, 네. 막 어디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가, 네. 이런 걸로 되게 핫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주식이랑 비유를 하면 이런 거다. 지금 삼성전자 사상 최대 매출 발표를 한 거다. 근데 사상 최대 매출 발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죠. 그때부터.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땅값이에요. 땅값. 그리고 기간.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다 남의 돈을 끌어다가 빌려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달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사업성은 결국에는 땅값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헌 아파트를 허물고 거기다가 이제 더 많은 개수의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상승의 막바지에 가장 많이 오르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왜? 가격이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막 그냥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죠. 근데 막상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동거하기 힘드니까 기간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네. 기간이 늘어나면은 더군다나 지금은 대출금리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기간이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 이것도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러면 사업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요. 진짜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거를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한국에서 제일 뭐 사업성 좋고 너무 좋다는데 했는데, 왜 이렇게 조합원들끼리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소송하고 뭐하고 뭐 하면 또 무슨 문제 터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안 좋아지면요. 사업 진행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지금은 절대 하시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정부가 점점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촬영 당일인 11월 10일에도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부동산 안정화가 정부의 목표일 텐데 네. 이렇게 자꾸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네. 반등 요인이 되진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네.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반등 안 와요. 진짜. 반등 안 오는 걸 알고 지금 하는 겁니다. 네, 반등 안 오는 거 알고 지금 음마아파트도 통과시킨 거고, 또 목동도 지금 재건축도 심의 통과됐잖아요. 네. 정부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빨리 완화해야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사적으로 길게 보잖아요. 네. 규제와 완화 정책을 반복합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게끔 규제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규제를 한다고 시장이 꺾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규제를 하고 나서부터 4, 5년 동안 오릅니다. 데이터로 보니까 4, 5년을 올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죠. 그럼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지면 사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굉장히 자산도 줄고 소비도 안 하고 너무 안 좋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너무 심하죠. 너무 힘들죠. 네.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또 안 고쳐요? 세금이 안 고치죠. 세금이 안 고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도 좋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완화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완화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바로 또 시장이 좋아지냐? 그게 또 아니에요. 이것도 데이터로 보니까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지나야 시장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화 정책 시작했잖아요. 지금부터 2, 3년 뒤면 몇 년이에요? 24, 25년. 뭐 정책 나올 때마다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잔파도 아무 의미 없다, 이거는. 정책이 바로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영향이 굉장히 미미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이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 한국마음은 방향을 이렇게 슉슉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내려가면 또 계속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내리막길을 지금 탔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아무리 완화 정책을 펼쳐도 시장의 분위기가 절대로 금방 좋아지기는 힘듭니다. 그럼 만약에 양도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더라도 네.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 정도로도 안 돼요. 어, 그 정도로도 시장을 돌릴 수가 없고,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시기에 사면은 양도세를 완전 비과세해 주겠다. 이런 정책이 만약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그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카드고,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나면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아마 선수들은 그때 다 살 겁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시기가 네. 찐 매수 시그널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물론 이제 다른 데이터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네. 아마, 그러니까 정부가 왜 그런 카드를 던지냐면, 그러니까 이 완화 정책을 할 때도 처음부터 센 걸 던질 수가 없어요. 하나씩 던집니다. 하나씩 던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작불로 따지면 지금 하나씩 얹어요. 불이 붙나 안 붙나? 안 붙거든요. 그러면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던져버리는데 안 붙어. 네. 그때 마지막으로 강력한 카드가 뭐냐? 양도세 비과세라는 거죠. 한시적.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이거는 불씨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던질 정도면 시장이 거의 초토화가 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 정부는 아마 이런 카드를 아마 쓰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셔가지고는 뭐 크게 손해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까지 현금을 많이 모아놔야겠네요. 그렇죠. 현금 많이 모아놔야죠. 아, 대표님, 혹시 무주택자랑 고점에서 매수한 매수자한테 네. 각각 조언을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슴을 아마 쓸어내리고 계실 겁니다. 고점에 작년에 영끌에 샀으면 벌써 뭐 매덕이 날아갔을 텐데, 네. 이제 정말 이제 하늘이 보고 와서 이렇게 집을 안 사셨잖아요. 작년 말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돈을 좀, 지금 뭐 은행에만 돈을 맡겨놔도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따박따박 모아 놓으시고요. 그래서 24년, 25년부터 아마도 매수하기 좋은 지역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 쪽에서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도 뭐 한 요 정도 지역들은 24년 한 초중반 정도에도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때 이제 내 집 마련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이나 광역시 조금 이제 고평가된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한 24년 중후반부터 한 25년 정도, 어느 즈음 정도에 내 집 마련을 좀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또 혹시라도 나는 좀 더 내가 공부를 좀 하더라도 나는 더 좋은 매수 기회를 좀 찾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경매나 공매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21년까지 영끌에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마 경공매로 저는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 24년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사시면 굉장히 이제 일반 매물로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좀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으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유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그냥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지금 영끌을 해서 사신 분들이 가장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못 버티고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월급 버는 거 맞벌이 해가지고 거의 대다수를 지금 다 대출금 받는데, 근데 이미 내 자산은 다 날아가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는 내년에 이제 하락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해증을 저는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해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는 둘 중에 하나죠. 하락이 여기서 멈추고 그냥 되는 거. 그럼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내려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내려갔을 때가 문제인데,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더 내려간다라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안 좋다. 안 좋은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자산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자산이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죠. 아, 네. 달러로 이제 해칭하라는 얘기를 제가 꽤 오래전부터 제가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달러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 조금 뭐 달러 레버리지나 뭐 이런 상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가미를 좀 해서 해증을 좀, 그러니까 그걸로 돈 벌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혹시라도 더 떨어졌을 때 어찌됐건 뭔가는 올라가는 자산이 있어야 좀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좀 보전을 할 거잖아요. 네. 예, 그 대표적인 상품이 달러고, 달러는 그냥 레버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달러 레버리지나 이런 ETF를 사셔서 좀 해칭을 하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로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 이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년이 된다면은 이자가 처음에 받았던 이자의 거의 뭐 2.5배 이렇게 네.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해칭으로 감당이 되는 금액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네. 지금이라도 눈물을 머금고 네.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팔아야 되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네네. 주식은. 근데 부동산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올라가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놔도 안 팔려요. 내가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렇죠. 거.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서울에 지금 한 6만 채 가까이 지금 매물이 쌓여 있거든요.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한 6만 개 정도 돼요. 6만 개나. 6만 개. 근데 거래가 600개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팔려고 100채를 내놨다면 한 채가 거래가 될까 말까 한 채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지금 부동산에 내가 내놔도 안 어차피 된다는 안 거예요.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가격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내가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맞벌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모아놓은 돈 4억. 그 다음에 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싹 다 끌어다 6억 대출로 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자, 그럼 내 돈 4억에다가 대출 6억에다 10억짜리 샀는데 이 10억짜리가 벌써 한 7억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에쿼티 4억 중에 네, 그럼 내 돈 얼마 남았죠? 1억 남았죠. 네. 근데 내가 부동산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죠. 그죠? 10억에 대한 중개 수수료 내야죠. 그 다음에 대출 이자 냈어야죠. 취득세 내야죠. 보유세 내야죠. 이것까지 하면 남은 1억도 뭐다? 거의 없다고 봐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중도상환 수수료 내가 물고 은행에 하고 나는 그런 빈털털인데 그럼 어디 가요? 어차피 이사할 곳이 없는. 이사를 하려고 해도 뭐가, 원래는 내 돈 4억이 있었는데 네. 돈이 없잖아요. 네. 저- 너무 슬퍼요. 그렇죠. 너무 좀 네. 슬프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창업을 할까 말까.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리치콜을 만든 거잖아요. 네네. 제가 아무리 부동산 뭐 강의 좀 뭐 한다 뭐 대단한 사람 다 전문가들 강의를 들어봐도 그냥 결국은 다 이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리치콜을 만들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그 틈에서 기업들이 큰 돈을 벌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저는 이거를 바꾸고 싶은 거죠. 개인들도 그걸 할 수 있고. 그렇죠. 개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 고객분들 중에 대형 건설사 되게 많거든요. 기업들도 이제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런 세상이 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안정화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연끌들을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분들을 제가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데이터로 지금 데이터가 이만저만하고 요만저만 하니까 지금은 연끌하면 위험하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알려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뭔가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뿌듯한 일이 되지 않을까. 진짜 너무 좋은 회사인데요. 듣고 보니까. 네, 오늘 너무너무 주옥 같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두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오셔서 또 이렇게 계속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와,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은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